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입니다. 고성국의 OBS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입니다. 안희정 지사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핵심 친노 측근 인사죠. 그런가 하면 작년 6.2 지방선거에서는 486 세대의 돌풍을 불러일으킨 젊은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성국의 OBS 초대석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모시고 충청남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의 꿈, 안희정의 희망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이면서 486 세대와 충청권을 대표하는 차세대 정치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열린 마음으로 도민의 소리를 들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충남.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어우러진 복지 충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모시고 충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OBS 시청자께 인사 말씀부터 하실까요? 예, O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이렇게 OBS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충청남도의 도지사입니다만 OBS 시청권에 있는 많은 출향인 인사들께도 인사를 드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도지사로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충청남도 얘기도 하고 싶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6월 2일 지방선거 그리고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하셨으니까요. 네. 그동안 뭐 많이 바쁘셨을 테고요. 네. 힘드셨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바로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네요. 네. 세종시 원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네. 다행히 균형 발전의 상징이었던 세종시가 원안대로 지켜질 수 있게 되어서 가장 아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네. 또한 4대강 사업이라는 현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지금 이번에 구미에 계속 거듭되어지는 단수 소식들이 참 안타깝게 보입니다. 네. 또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게 좀 나름의 대안을 만들어서 이 금강유역의 해당 자치단체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보았는데 네. 정부로부터 이렇다 할 대화 시청을 못 받았어요. 네. 제가 대화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네.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니 국가가 알아서 하겠다 네. 이런 입장으로 전혀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해서 참 저로서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남도는 4대강 중에서 금강이 사업권역이죠. 네, 네. 그럼 4대강의 금강구역은 지금 예정대로 공사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거의 다 밀어붙여 놓은 상태죠. 공사 진도는 거의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신지요? 지방자치 단체장 충청남도라고 하는 어떤 도지사가 되고 나서 가장 네.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역시 행정혁신입니다. 네. 행정혁신이요? 혁신이요, 네. 혁신. 네. 행정혁신. 네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바뀐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일이 선출된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치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의 전쟁 양상과 군사작전으로 비유한다면 지금의 이제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정부와 행정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무원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 네. 이것을 찾아서 자꾸 훈련시키고 변화를 유도해내야 합니다. 네. 네. 흔히들 행정혁신 하면은 일 안 하고 무능한 공무원들을 퇴출을 시키거나 글쎄요. 네. 부정과 부패를 일소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선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러나 사실 행정혁신의 가장 핵심은 국민한테 신뢰를 얻는 일이고 국민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정부가 일 잘한다. 네. 정부가 일 잘한다. 참 시대를 뒤처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할 일을 참 잘한다라는 그런 신뢰를 얻어야죠. 네.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행정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을 하라고 뽑아 놓은 것이 저는 일국의 대통령,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 행정혁신 과제를 잘 해서 지방정부 수준에서라도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제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뭐 5%다 10%다 또는 뭐 사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면 외형적 성과도 금방 날 거고요. 또 뭐 어느 정도는 좀 밀어붙이기도 가능한데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또 변화된 이 행정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행정 능력을 다 이걸 고양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언뜻 봐서 외형적으로 무슨 성과가 났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당장 표신하는 일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땅을 사랑하는 농부를 한다면 지력을 높여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퇴비를 넣고 끊임없이 지력을 높이는 일을 할 겁니다. 좋은 농부를 한다면 또한 소에게 힘을 기울여주려고 뱀이라도 잡아서 먹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느냐를 중심에 놓고 훈련시키고 자꾸 끌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흔히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순신 부대나 원균의 부대나 부대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원균의 부대는 백전백패했다고 하고요. 이순신 부대는 백전백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곳에 숙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자꾸 공무원들을 국민 앞에서 망신 주고 모욕 줘서 어떤 뭐 혁신에 가는 것처럼 요란을 떨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얘기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자기 혁신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100년 전의 기업들 중에서 현재 살아남은 미국 시장으로 보면 기업들 중에 3개밖에 안 된대요. 100년 전 그렇죠. 기업 중에. 예. 그중 하나가 코카콜라라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기업들은 끊임없이 기업들도 자기 변화를 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 주고 망신 주어서 또 내지는 누가 뭐 부패하나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감시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네. 실제로 그 시대의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해서 일을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랬을 때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예전에는 관존민비라고 해서 관청 문턱을 낮추면은 행정혁신이라고 국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나 이제 관청 문턱 안 높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갈등의 틈바구니에 서서 누가 국가와 누가 지역 공동체의 공익을 지킬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수많은 민원과 갈등 앞에 서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귀찮은 일 안 하려고 하고 어디 구설수에 어느 한쪽으로부터 욕먹는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보신주의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법과 제도라고 하는 방패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법과 제도라는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좀 더 많은 봉급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해지려고. 이것은 정당한 헌법이 보장된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만을 가지고 사회가 간다면 그 사회가 안 지켜지거든요. 그 욕구들이 공통의 마을 일, 국가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공통의 어떤 과제를 가지고 그것을 조절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걸 조절해 주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네. 바로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중앙정부가 네. 그 조정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법 뒤에 숨으면은 사고가 안 날 테니까 네. 뭐 청렴한 관리라는 소리는 혹시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보다는 뭔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실수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격려해 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이 행정 혁신 이걸 지난 1년간 추진해 오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성과가 좀 나타났습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마 임기 4년 내내 어떻게 기울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 방향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가불민주주의를 청산해야 합니다. 갑이 있고 의리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네. 네. 케네디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재직 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시민 여러분, 미국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요구하지 마시고 시민이 미국을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해 주십시오. 이런 연설을 했듯이 네. 함께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결정하고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참여 행정이라는 기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즉 소수의 사람이 결정해내서 국가의 운명 결정 못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와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는 가로림 조력발전 문제라든지 산업단지의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나 해당 공무원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 당사자들이 어떠한 참여의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합의에 이르게 만들 것이냐가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참여를 강조하셨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던 노무현 정부의 이름이 참여정부 아니었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기도 했고 말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을 모실 때도 많은 토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참여정부 때라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저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가정생활도 아버지가 기침 한번 해가지고 평정되는 그런 가정생활 없듯이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당연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해내서 국가 운영이 가능하게 할 거냐. 이래서 옛날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똑똑한 사람이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가 독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가로 가려면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일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와 법 절차에 따라서 참여해서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내서 그렇게 이루어낸 합의가 한 국가 공동체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런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서 예. 이 민주주의의 더 좋은 민주주의 전진 그것은 반드시 국민과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이 얼마 전에 그 유성기업 파업 사태가 전국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네. 하나의 하청 기업이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을 마비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루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네. 이 유성기업이 충남 아산에 소재하고 있어요. 네. 충남권에 있기 때문에 특히 직접적으로 좀 관심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느 기업이든 충청남도에 와서 좋은 기업 실적으로 기업적인 성취를 얻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곳에 일자리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 중에 유성기업에 다니는 도민들이 그 일자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조금 이렇게 좀 이런 방향으로 좋아졌으면 좋겠다. 밤에는 좀 잠 좀 자고 합시다. 주간 이규대제를 철야 이규대제를 주간 이규대제로만 좀 바꿉시다라는 요구를 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양자가 대화를 통해서 잘 타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네. 회사 측은 회사 측대로 나같이 쬐끄만한 협력업체가 이 금속산업 전체의 수건적인 이 사업을 해결할 만한 회사의 이윤이 남는 구조도 아니고 이것을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또 옆에 다른 계열 산업군의 기업들도 봐야 되는 게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회사 쪽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네. 지켜주십시오라는 노동조합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럼 둘이 좀 얘기를 하다가 안 되면 그럼 현대자동차 본사부터 좀 시행을 하고 좀 촉구하든지 뭐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와중에 파업 결의한 지 2시간 만에 이제 회사 측에서는 직장 폐사라는 걸로 대응을 했습니다. 직장 폐쇄의 권리도 사업주의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파업권도 또한 이번 건도 또한 합법적인 파업 권한인 겁니다. 네. 그럼 둘 다 합법적인 권한이라 한다면 이 권한이 서로 간에 타협으로 이루도록 정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산업계가 이거 수출차 큰일 난다 이러니까 우선 개입을 해가지고 노동조합을 다 밀어내는 네. 이 과정은 노사 평화를 오히려 더 깰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그 유성기업의 노사 분규는 해결이 됐지만 그리고 어쨌든 공장은 다시 가동됐지만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공장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노동자들을 뺀 관리직과 업무에 복귀한 분들로 해서 네. 정말로 가혹한 노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아, 그래요? 물량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 그 유성기업 입장에서는 큰 기업한테 그 물량 못 맞추면은 나중에 불이익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동차 기업,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성기업에서 부품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계획대로 생산해서 수출하니까는 뭐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지금 간주하고 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성기업의 문제의 본질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네. 이런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이런 상태를 유지하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노동운동의 큰 지도자분들께 지금 요청합니다. 또한 기업인들께도 요청합니다. 우리가 소방관, 교도관, 간호사, 철야 작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은 지금 4조 3교대제로 형태를 하거나 아니면은 철야 작업이 불필요한 직종은 주간 2교대제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속산업 쪽은 아직도 철야 작업을 전제로 해서 모든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2007년도에 이미 현대자동차에서부터 주간 2교대제로 가자. 그리고 밤에 철야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건강에도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주간 2교대제로 가자라고 합의는 했는데 문제는 주간 2교대제로 하면은 밤 시간 6시간 일을 안 하니까 그럼 그만큼의 물량을 어디선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장을 늘리든지 아니면 노동 강도를 높이든지 작업 인원을 조정하든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금속산업 전체적으로 아주 큰 대기업으로부터 그 시행 방법을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산업 차원의 이 단체 교섭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200~300명 단위의 유성기업 차원에서는 이 주제를 사실상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유성기업 설명을 하시면서 모두의 기업들이 충청도로 오십시오 이런 말씀부터 하셨는데 투자 유치 1등도다 이런 이 얘기들을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1등입니까? 그 충청남도가 기업 투자 유치 실적으로 보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충청남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세종시도 돼 있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결정이 돼서 앞으로도 그런 흐름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수도권의 그 웬만한 산업단지와 공장 용지가 평당 다 200만 원 이상입니다. 심지어 좀 목이 좋거나 조건이 좋은 곳은 평당 400만 원 이상 되는입니다. 근데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평당 400만 원씩 주면서 공장 지어서 그 금융비용을 뽑아낼 만한 제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 이미 수도권 자체는 사실은 제조업 투자로서는 이미 포화 상태와 자기의 집적 효과에 마이너스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충청남도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업을 유치를 결심하시고 내려오는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셔서 요 수도권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 보조금 제도가 박하게 깎여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한 수도권의 신증설 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가 또 풀려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충청남도나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 이거는 그 참여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일관되게 쭉 10년 이상 해왔던 정책이잖아요. 지금 지사님 말씀은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이래 대한민국 모든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가장 강력하게 쳐놨던 분이시고 김영삼 대통령은 수도권의 공장 숫자를 세알려서 공장 총량제를 적용시켜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하나 없어져야만 또 하나가 짓는 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이 과밀화가 부동산 가격, 교통 문제, 각종 비용을 유발하면서 대한민국의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제는 역으로 잠식하는? 예. 발목을 잡는다라고 네. 인식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까지 모든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수도권의 집적이 아니라 지방 분산 정책을 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그 정책을 역진을 시켜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중앙 정부가 방향을 바꾸면 기업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봐요. 당장 투자 충남이나 다른 지방에 갈 기업들이 유보를 한다든지 투자를 일단 중단시킨다든지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입지보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용지, 즉 땅값의 50%에서 70%가량을 보조해 줬습니다. 아하. 굉장히 큰 지원인 겁니다. 예. 굉장히 큰 지원이죠. 근데 이것이 줄어들어 버리거나 내지는 삭감되어 버리면 네. 수도권에 있는 그 영세하거나 내지는 이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그렇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기업에서는 이런 또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든 물건만 잘 만들면 되었지만 지금 이제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이 정도의 공장이면은 이럴 거야라고 하는 기대 수준의 회사 규모가 있습니다. 공장도 이런 규모.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공장 외형과 환경 조건으로는 이런 세계적인 바이어들의 요구를 못 맞춥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외국의 공업단지나 산업단지 기업들을 보듯이 환경적으로도 좋고 여유 공간도 좀 있고 네. 이런 기업 부지를 물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이런 필요성들이 수도권과 가장 밀접해 있는 충청남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었고 특히 지난 정부 시절에 이런 균형 발전과 분산 정책과 입지 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펴면서 충청남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조금 그 방향의 역진이 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투자 유치 1등도라고 하는 명성은 계속 지켜나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등도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천안 아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단지라고 하는 이 단지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 텔레비나 우리 휴대폰 모니터의 25%를 거기서 공급합니다. 아, 그래요? 4명 중 1명의 핸드폰을 뒤지면 그 화면은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 다우케미컬, 코닝 렌즈 해서 무수히 많은 산업들이 거기에 직접 효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현대 당진 제철소는 포철에 이어서 이제 우수한 철 생산의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철강 산업들이 이제 집적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충청도가 이게 시골 이런 개념으로 여전히 좀 와 있는데 지금 지사님 설명 들으면 정말 중추 산업단지를 지금 거듭나고 있는 이런 지역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산업 못지않게 이게 문화에 대해서도 지사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대백제전. 네.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들 하던데요. 그게 한 달 동안 했던 거죠? 예, 지난해 한 달 동안 했습니다. 몇 명이 와서 봤습니까? 우리가 390만 명 정도의 유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왔고요. 네네. 아하. 그 어떤 요인이 그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을 오게 만들었다고 보시나요? 그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한 것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경복궁 이러면 조선시대 정부 청사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조선은 500년 나라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2000년 단군까지 치면은
4천여 년의 역사를,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 나라에서 그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국가의 역사나 정부의 역사나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수 있는 곳은 500년 전 이상을 못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 부여에 14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백제의 정부 청사를 왕궁터를 거기다 제한시켜 놓은 겁니다. 네. 많은 고정을 거쳐서 김종필 총재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이완구 전임 지사님 때까지 모든 분들이 고생하셔서 14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공을 시킨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예. 네. 제가 취임하자마자 제가 그렇게 농담을 했죠. 제가 적금 탔습니다. 이렇게 그러세요? 예, 농담을 드렸는데 네, 예, 네. 많은 선배 지사님들과 예, 많은 분들이 노력이 그런 왕궁 제한단지 왕궁 제한단지를 완공시켰고 네, 네. 그것을 기화로 56년째 진행돼 왔던 부여공주의 백제 문화제를 지난해 좀 큰 규모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문화 역사 유적지 그러면 경주를 먼저 꼽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복궁하고 경주를 꼽는데 이제 부여공주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1400년 전 이 땅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다시 세웠다. 네.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또 우리의 역사 문화 유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흙 문화여서 외국은 돌로 깎아놓으면 이게 몇천 년 가는데 네. 우리는 흙 문화여서 오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왕조의 흥망과 국가의 흥망과 함께 그 유적들이 너무나 유실이 빨리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의 역사, 또 우리가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되돌아보거나 축적하는 그런 상징적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지사님으로부터 충청남도에서 지난 1년간 또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시간은 제한돼 있고 드려야 될 얘기는 많아서 예. 대략의 그 어떤 그 규모라 그럴까요? 이런 것만 시청자들께서 짐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 이제 처음에 행정혁신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제가 시작을 드렸는데, 그 도민감사관제, 네. 독립감사위원회, 네. 이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전국 최초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실험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주인 노릇을 확실히 하자. 이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어느 나라나 더 이상 선출된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자 이겁니다. 지금 뭐 유명한 뭐 나가수나 슈스케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국가 운영도 주권자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자 이겁니다. 이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도 중에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강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감사관 제도를 시민 개방형으로 하자 이겁니다. 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다 보면 보도 블록을 왜 저런 데다가 쓰고 엎었다가 갈아엎다가 저 돈을 왜 저런 데다 써? 라고 걱정하는 그 시민의 목소리를 가지고 감사하자 이겁니다. 지금 감사관은 직제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무원입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감사관을 시민이 하도록 바꾸자 이런 얘기. 감사위원회를 두어서 네. 시민사회로부터 유축돼 받은 시민사회로부터 위원회를 선발해서 감사위원 5분과 그중에 한 분을 감사위원장으로 두어서 네.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집행부로부터 조금 더 독립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네, 네. 어차피 또 도청에 들어와서 공직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어디 밟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위원들이 유축이 되고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도민감사관으로 70분을 유축했습니다. 네. 그러면 70분들이 분기마다 제도적으로 감사에 대한 평가도 하고 감사 제안도 하고 감사 현장에 참여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감사위원들이 나서게 되면 감사관실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시민위원들이 제기로 등 떠밀려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동료 공직자들한테 너 나중에 두고 봐 이런 원한은 안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예, 그런 제도를 좀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끼리 감사해서 봐주게 하는 감사 이런 관행,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겠네요. 좀 더 견제와 균형 관계를 긴장 관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도청 공무원들이 좀 불편해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부정적인 소식을 많이 들으셔서 그러는데 대다수의 공직자분들은 정직합니다. 돈을 떼먹거나 중간에서 누구랑 이렇게 협잡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감사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 막 이제 함정 수사하듯이 하는 그런 감사관들이 오히려 더 자기를 골 아프게 하는 것이지 네. 있는 그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자기 정책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또 그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한테는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시민들이 직접 증거해 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는 이런 행정의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모시고 말씀 중인데 아무래도 이제 단체장이시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만 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도지사는 정치하고는 일단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예, 그러나 우리 안희정 지사님 워낙 정치적으로 그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이 정치 얘기를 조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아마 시청자들도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 생각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총선이 10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정치와 정당의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까지 모든 정당이 그 지역적 연고를 가지고 정당을 했습니다. 사실은 농민이라 한다면 영남에도 있고 호남에도 있고 충남에도 있는 것이지. 근데 선거 때만 되면 어디는 무슨 당, 어디는 무슨 당, 어디는 무슨 당 꼭 결과가 나와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이러한 지역 정당과 지역 정치 현실로부터 바뀔 마음의 준비가 전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해 저를 뽑아주신 충남도민이 이미 국민 여러분은 그렇게 수준이 높다고 저는 입증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지사의 당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소신과 정책을 갖고 소신 있게 국민들한테 호소한다면 저는 총선 결과가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당의 입장에서 볼 때라도 다 의외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의석비 어느 당이 일당을 할까요? 지금 현재 있는 물론 이제 한나라당과 집권당에 대한 집권당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이지요. 네. 지난번 보궐선거나 지방선거 때의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현재의 집권당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해왔던 감세 정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균형 발전에 대한 무산 그리고 어찌됐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국정 운영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을 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습니다만 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어떤 결산으로 맺어질 그게 바로 민주당 지지로 갈 거냐?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네. 민주당과 이쪽 진보 진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야권은 그 어떤 때보다도 좋은 조건을 지금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어떤 자기 변화를 좀 보여줘야 합니다. 네. 그냥 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에 편승하는 반사 이익에 안주하는 이런 걸로는 민주당이나 야당이 바로 선택되지는 않을 거다. 상당히 좀 양쪽 다 신중하게 보시는 거군요. 예, 민주당과 지금 진보 진영에게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은 한나라당, 민주당 이거의 구분보다도요. 나라 살림, 나라 걱정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장 기본이지요. 네. 이 눈높이로 봤을 때, 지방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와 수도권 중심 정책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고, 또 경로당에 계신 많은 어른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들어와서 생겨난 감세와 지방재정의 축소가 가져오는 노인복지에 대한 축소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민주당이 집권했던 10년 동안 일으켜놓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라든지 지방균형발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또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권이 분열돼 있고, 네. 그리고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스스로가 자부심 있게 지켜내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점에서 그 역사적인 정통성을 갖고 이 야권을 재규합을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변화가 야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권이 분열돼 있고 지난 10년의 그 집권의 역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정치 지도자가 그동안 없었다. 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지난 10년의 역사, 민주당 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잘 하고, 그리고 야권이 하나가 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네요. 그 전망,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지금 현재 정당 지도부들의 몫입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는 뭐 가지가 줄기 역할하면 나무가 자빠진다, 이렇게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게 현재 민주당 지도부로 있는 손학규 대표의 그 부적합성, 이 부분을 지적한 것 아니냐, 이렇게들 언론이 해석을 했는데 말이죠. 저는 좀 더 넓은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저는 네. 2008년도에 제가 대선자금 수사로 감옥에 갔다 온 전과 사실 때문에 당에서 일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네. 저로서는 가장 유력한 지역이었었고, 제가 멘태를 두고 준비해왔던 지역인데, 그날 저녁 바로 다음날 아침에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거 탈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제가 그렇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서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되는 것보다도 적어도 조직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이합집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야만 정당이 조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가지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정당은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의 중심으로 그때그때 그 집단적인 그 대선 조직에 불과해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선진국을 가봐도 그 정당이 대통령도 배출하고 국회의원도 배출하는 것이지, 그거 한번 대장하려고 하시는 분이 임시방편으로 정당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정치와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입니다, 그건. 네. 그런 점에서 그런 무원칙한 정치 행태가 저는 반복되면 안 된다. 그것이 제 소신이다. 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싶었던 겁니다. 그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의 당, 그 당시는 민주당이었고요. 네. 근데 결국은 당이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2007년 대선에는 또 다른 당이 나타났고요. 지금의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 정당사의 좀 파행적인 모습. 예, 이 정말로 부분을 지적하신 안타깝습니다. 거군요. 예, 예. 만약에 우리가 올여름에 어떤 A사라는 제품을 선풍기를 하나 사는데, 다음에 내년 여름에 가서 그 선풍기를 꺼내보니까 날이 부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날을 좀 고치려고 AS를 받으려고 가보니까 그 A라는 회사가 없어져 버리고 B라는 회사가 또 선풍기를 팔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로서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지금 정당이 그렇거든요. 정당이 1948년 헌법을 만든 이래 지금 63년 동안 이 도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A4 용지로 7장이나 나옵니다. 네. 정당 이름만. 예.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기업이 소비자한테 갖는 신뢰도만큼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발전한다고 난 믿습니다. 네. 민주주의는 정당이 국민에게 받는 신뢰도만큼 저는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좀 불리하거나 그래도 정당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음과 양, 청백 게임이 있듯이
진보적인 정당이 있고 보수적인 정당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보나. 그러면 자기 그 소신대로 꾸준히 가야 되는 거지요. 선거 때 대놓고 좀 불리하다 싶으면 얼른 간판 바꾸고 당 옮기고. 저는 그 후배 정치인으로서 그런 역사를 되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사실 정치학하는 사람 중에 정당사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우리 정당사 이름 다 못 외웁니다. 불가능할 거리 아마 불가능합니다. 제가 하여튼 그 도표를 보고 나서 네. 저도 한번 그거 보고 나서 어떻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아서 예. 결국은 지사님 말씀하신 핵심은 우리 정치권이 여야 막론하고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받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시작돼야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네. 듣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총선 말씀 끝에 이 정당 정치의 핵심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하셨는데요. 이 대선 얘기도 잠깐 좀 여쭤볼게요. 어제는 박근혜 전 대표가 가장 앞서 있는 후보로 지금 네. 3년 이상 이제 조사되고 있잖아요. 네. 대선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저는 매번의 대통령 임기가 마치 세 분마다 이렇게 새순 나와서 쑥쑥 나무 크듯이 매번의 대통령 임기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요, 매번의 대수가 그렇게 성장기로 통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27명의 왕들을 이렇게 봐도 어떤 시대는 좀 전진이 있었던 시대가 있고 어떤 때는 후퇴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 제가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냥 농사로 치면 평년작 하면 좋은 선거 아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요. 박근혜 대표는 21세기의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 2012년도에 대통령이 13년도에 대통령이 되려면 2013년도 대한민국의 과제는 대한민국 자체의 단결일 뿐만이 아니라 남북도 단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분단과 전쟁과 이 독재, 쿠데타의 역사를 완전히 과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는 산업화하고 보릿고개라서 그때가 산업화한 공이 크니까 독재하고 쿠데타한 것은 그냥 봐주세요. 이건 과거에 그냥 계속 머물게 돼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를 볼 때도 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식민지, 분단을 통해서 이념을 가지고 막 서로 간에 죽여야만 됐던 그런 시대를 이제는 과거로 확실히 뒤로 밀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가야 되고 20세기의 노동자 자본 이런 계급 투쟁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20세기 구도를 훌쩍 그렇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21세기적인 그렇습니다. 어떤 비전을 제시해 네. 줘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기 때문에 갖는 네. 아주 원천적 한계 때문에 그걸 못할 거다. 야당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평년작이 정도로 기대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좀 비관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네. 저도 가슴 찌는 미래를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그 가슴 찌는 미래를 늘 보고 싶은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 유력하다는 후보들도 갑자기 난데없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왜 얘기하고 다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보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부터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 그 이념 대립 시기에 보수의 원조를 가지고서 자기 표를 뭉치게 하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선거하면 나라가 분열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수 세력에 대한 좀 더 좀 폭넓게 21세기를 좀 열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신 건데. 진보진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최근에 문재인 대망론, 네. 뭐 김두관 대망론 좀 들어보셨죠? 안희정 대망론도 있습니다. 뭔가 현재의 야권 지도자들로는 대통령 선거 승리가 어렵다고 하는 생각들을 야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을 못 지켰기 때문에 생겨난 지금 후유증입니다. 그것을 다른 나라 예입니다만 영국 런던의 드골, 프랑스 파리의 드골의 망명정부가 드골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못 지키면은 나중에
독일군이 물러나간 뒤에 프랑스의 법적 정통을 세울 길이 없다. 네. 나는 이 간판만이라도 이 망명정부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라고 드골이 끝내 버팁니다. 연합군 내에서. 그래서 나중에 파리 진격을 할 때 그 망명정부가 제일 먼저 앞에 가게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이 왔던 고 역사를 법통 있게 정통성 있게 지켜줘야만 그 집안의 줄기도 서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지자를 가장 강력하게 결집을 못 시키는 겁니다. 줄기가 튼튼하면 가지를 얼마든지 뻗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가 튼튼하게 못 서 있으면 가지를 못 뻗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뭐 좌클릭이니 우클릭인지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좌클릭 우클릭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중심을 이제 세우는 야권 후보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열린우리당이 만들었다가 열린우리당도 해산돼 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생겨나는 이 지금 현재 이 분열상이 네. 많은 분들한테 또 다른 대망론을 자꾸 글쎄 말입니다. 예.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대망론이 제기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 지사님은 내년 대선 출마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이제 임기 일단 3년 남지 않았습니까? 네. 3년 동안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하겠다 이런 그 생각이 좀 있으시면 그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 예, 저는 이순신 장군의 부대처럼 아주 좋은 지방 정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공직사회가 어떤 직장 못지않게 자기의 주도성과 자기의 보람을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그런 조직이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를 모욕 주고 망신 주고 퇴출시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이 자기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주도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갑자기 갈등과 민원이 생기면 공직자한테 왜 일을 그렇게 처리했느냐고 막 뭐라고 하는 이렇게 문제를 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시장과 각자의 이윤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많은 사회생활에서 공직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지켜낼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공직자들이 매우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행정혁신의 제 목표고요. 네.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독서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뭐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가 이 주제는 하여튼 제 마음이 쏠립니다. 왜 끌리냐면은요.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삼농혁신 작업을 주대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긴 대열로 치면 농어업, 농어촌이 가장 후미부대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행렬이 중대장인지 연대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행렬이 지도자로서 저는 제일 그 후미부대에 가서 배낭 같이 매줄라 합니다. 네. 무슨 답 있냐? 저한테 물어보실 겁니다. 예, 물론 저 답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내버려 두면 농민 스스로도 국가 전체로도 굉장한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4개 분야 17개 소주제를 지난 6개월 동안 농민들, 연구자들 그리고 20, 30년 동안 이 분야에 있던 공직자들 모두 모아서 한 6개월 동안 방안을 열심히 좀 연구를 해서 우선 추진할 한 17개 사업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 임기 내에 꾸준히 해서 그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삼농혁신 작업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실 OBS 시청자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한 가지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는요, 사실은 이 자기 예산 비율이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쓰는 돈이 100원이라 한다면 그 중에 30원밖에는 자기 돈이 없습니다. 나머지 70원은
중앙정부의 장관님들과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다 지시가 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충남은 그 중에서도 좀 낮죠. 28%입니다. 예. 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도지사들께서 어떤 일을 해드리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권한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과 돈이 없다고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어서 우선은 있는 사업이라도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제1순위로 행정혁신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OBS 시청자께 부탁 말씀까지 드려서 그걸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 삼농 혁신 말씀하시면서 해답이 없더라도 같이 대열해서 이 배낭이라도 같이 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이 말씀 들으시는 농민들 그 한 말씀에서 또 다시 힘을 내지 않을까 예. 그렇게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성국의 OBS 초대석 오늘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또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이 자기주도형 혁신 이것이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꿈과 희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아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